자, 이번 시간에는 인지행동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 보면은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보는 것처럼 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등의 인지발달 이론, 또 그런가 하면 양자의 결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인지행동 모델을 간단하게 우리가 축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지행동, 인지행동 모델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에 인지행동 이론을 접목시킨 이런 이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이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잘못된 인지, 잘못된 think, 사고에서 찾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생각이 잘못되어서 인지 영역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결책으로서는 잘못된 인지나 사고의 수정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인지행동 이론 또 인지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앨리스의 RBT,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든지 또 아론백의 인지치료 등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앨리스의 RBT, 레이셔널, 합리적, 에모티브 비헤이비어 세라피, 합리적 정서, 에모티브 비헤이비어 세라피, 그러니까 정서행동 치료죠.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여기도 똑같이 문제의 원인을 뭘로 보냐면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인지, 특히 잘못된 신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신념이란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신념이란 용어가 우리 사회복지사 1급에서 출제가 된다면 인지행동치료 그중에 앨리스의 RBT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잘못된 신념의 수정, 잘못된 신념을 바꿔줄 수만 있다면 문제는 치료될 수 있다. 해서 해결책 제시해야 돼. 해결 방법으로 대단히 구조적이면서 자, 구조적 접근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뭔가 접근하는 정형화된 틀을 강조하는 구조적 접근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처럼 구조적이면서 교육적 접근, 교육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앨리스의 RBT를 대표로 하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이면서도 교육적인 방법으로서 A, B, C, D, E 전략을 제시한 겁니다. 바로 여기다 여러분들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지요. A, B, C, D 전략.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A, B 다 쓰지 않겠습니다. D, E 이렇게 되어 자, 교재에 다 있습니다만 A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건. 그래서 액시던트 또는 안티시던트, 액티베이팅 이벤트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어떤 선행사건. B는 빌리프. B는 이게 빌리프입니다. 신념. B는 신념이라고 하는 빌리프를 말하는 거예요. C라고 하는 것은 콘스퀀스. 많은 사람들은 이 C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원인을 A에서 이게 찾고 있는데, 그건 바로 앨리스는 거부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은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하는 선행사건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B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잘못된 A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나 생각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스퓨트라고 해서 논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빌리프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생각을 바로잡으려는 과정. 어쩌면 상담의 실질적 과정이고 개입의 실질적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박. 바로 이 논박의 과정이 바로 교육적 접근일 거예요. 교육적 접근이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효과, 이펙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제시한 것이 앨리스의 알리비티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아론 백의 인지치료. 아론 백도 역시 목차는 똑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인지라고 봅니다. 특히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 정보 처리상의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특히 잘못된 인지에서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 또는 정보 처리 과정상의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잘못된 인지 또는 인지적 오류는 결국에 잘못된 스키마를 만들게 되면서 인지구조, 잘못된 스키마를 만들면서 잘못된 스키마는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만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잘못된 자동적 사고가 바로 문제 행동을 야기한다는 거죠. 문제 행동을 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이라고 해서 해결은 인지적 오류의 수정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인지구조, 스키마도 바꿔줄 수 있고 잘못된 자동적 사고도 바꿀 수가 있고 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 행동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지적 오류가 뭐냐는 거죠. 인지적 오류. 바로 인지적 오류가 출제가 잘 되는, 반드시 나오는, 출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오는, 이거는 A, B, C, D, E 전략이 반드시 나오는, 이렇게 또 여기 교육적 접근이란 용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건 인지적 오류가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지적 오류로서 지나친 일반화나 또는 선택적 추상화 또는 증거도 없이 떠드는 임의적 출현, 또 과대 포장이나 과소 포장, 또 뭐 사적으로 돌리기, 내 탓으로 돌리기, 개인화라고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뭐 흑백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정보 처리 과정상에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라고 설명하는 모두 출제되는 영역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은 인지행동 모델의 철학과 개념 이렇게 보시면 1번 문제의 원인이 되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왜곡된 사고를 확인 점검하고 재평가해서 추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4번에 비합리적 신념체계 또는 잘못된 인지구조를 바꿔줌으로써 합리적 신념체계로 바꿔주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을 인지행동 모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입 방법은 구조화된 접근이면서 교육적 접근, 구조화된 접근이면서 and 교육적인 접근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 특징은 나와 있지요. 인지행동 치료는 저마다 갖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당연히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중시, 구조화된 그리고 직접적인 접근, 그리고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그리고 능동적인 참여. 그런가 하면 교육적 접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또 그런가 하면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무조건적인 관심, 다양한 개입 방법. 어떤 제목으로서는 거기 구조화된 접근과 교육적 접근은 절대로 잊어버리다. 교육적 접근이 나오면 무조건 인지행동 치료, 그중에 이렇게 앨리스의 알리비티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오른쪽 페이지 보면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적 접근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지시적이며 생활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과거가 아닌 현재 부딪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개발했다. 현재, 과거가 아닌 현재에 부닥치는 문제를 부닥치는 현 상황에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그 등장 배경이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 결국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걸 가지고
구조적이면서 교육적인 접근으로 A, B, C, D, E 전략을 제시하고 문제의 원인은 뭐다? 바로 B라고 하는 신념체계 빌리프 시스템이 되겠어요. 교육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D라고 하는 논박, 디스퓨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빌리프에 반박하는 과정을 논박이라고 해서 교육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론백의 인지치료도 똑같은 설명으로 잘못된 생각이, 특히 정보 처리 과정상에 잘못된 인지적 오류가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데 그걸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문제 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인지적 오류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과잉 일반화, 증거도 없으면서 떠드는 이무적 추론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본론에서 벗어난 소소로운 걸 가지고 지나치게 전체적 상황처럼 확대해주는 선택적 요약이나 과잉 일반화와 유사합니다만 선택적 요약 또는 선택적 추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무적 추론 또는 선택적 추상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 극대화나 극소화 또는 사적으로 돌리기, 개인화 이런 것 등을 아론백은 인지치료에서 잘못된 인지 또는 인지적 오류의 예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6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1960년대에는 행동수정 이론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개입이 되는데 바로 행동수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60년대 연구되어서 70년에 토마스에 의해서 발표된 건데 거기 보시면 2번에 행동수정 모형은 70년 미시간 대학의 토마스에 의해서 주장된 것으로 학습 이론에 기초를 준다. 학습 이론은 바로 행동주의 이론을 말합니다. 행동주의 이론. 그래서 말하자면 스키너의 거기 보면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이 아니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반두라의 이론에 비해서, 반두라의 인지적 행동주의에 비해서 고전적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고유명사로 할 때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그리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반두라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고전주의 행동주의라고 이렇게 고전적인 행동주의 이론에 표현한 것이지, 스키너의 이론은 고전적 조건화다, 행동주의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길 바라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3번에 보시면 이론적 가정, 모든 행동은 동일한 원리로 설명한다. 행동주의 심리학 설명하자면 행동주의는 절대론적 입장에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모든 행동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법칙론적, 절대론적 이 말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칙이나 원리 원칙을 강조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바로 이 행동주의 또는 행동수정 이론은 모든 행동을 똑같은 원리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환경결정론이죠. 환경결정론의 입장에 있다. 현재를 강조한다. 그리고 실제론의 입장에서 행동주의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2번과 같이 연결시켜서 2번과 5번 환경결정론의 입장에 있다. 환경결정론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절대론적, 법칙론적 입장, 그리고 2번과 5번은 환경결정론적 입장, 그리고 3번과 4번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입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에 거기 보시면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다양한 행동주의,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본 것처럼 스키너, 반두라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천기술론에서는 행동수정 이론에 쓰시면 되겠는데, 행동주의 상담기법에 거기 보시면 내적 행동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도 있고 외적 행동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도 있습니다. 외적 행동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을 암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적 행동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으로서는 체계적 둔감화나 근육 이완 훈련, 또 인지적 영역은 내면 세계죠. 인지적 모델링이나 사고 정지 또는 사고 통제와 같은 것은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도 행동 수정 기법으로서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도 있고 학습을, 오히려 잘하고 있는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과제중심 이론이 나와 있군요. 과제중심 이론. 과제중심 이론은 1972년에 나오는 건데 과제중심 이론 중요하죠.
과제중심 이론은 1972년에 리드와 앱스테인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이 과제중심 이론이 되겠어요. 리드와 앱스테인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이 됩니다. 이 과제중심 이론은 1960년대 정신분석에 대한 정신분석의 장기치료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 또는 정신분석에 특히 장기치료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을 했는데 여기는 명확한 목표 뭔지도 모르면서 다루는 정신분석과는 달리 명확한 목표 또는 예리한 초점 정확하게 또는 이거 표정문제라고 쓰겠습니다. 표정문제.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워커와 같이 다루자라고 약속한 명확한 문제 주제만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중심 모델은 정신분석적 접근과는 달리 명확한 목표 또는 예리한 초점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다루기로 약속하고 실질적으로 다루는 두세 개의 문제를 표정문제 다케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의 구조적 접근 정형화된 이런 구조적 접근을 통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하고 그러면서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를 특징으로 합니다.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그러면서 과제중심 모델은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현재 경험에 초점을 둡니다. 현재 경험에 초점을 둔다.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 과제중심 모델인데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과제중심 모델은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되어서 72년에 리드와 앱스테인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또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단편적인 어떤 특정 이론에 기초하지 않아요. 다양한 이론에 기초해서 이 다양한 이론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다양한 이론을 통합하고 어찌 보면은 이론보다는 임상 실험이나 실천에 기반을 두고 전개하는 이론이다. 2번 중요 표시하시면서 다양한 이론 통합. 또 보면 이론보다는 임상이나 실천의 기초. 이런 단어들을 지금 우리가 1번과 2번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시간 제한성,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 체계적 이해, 구조적 접근이라고 썼습니다만 이런 단기 치료 모형이다. 4번에 보시면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한 장기 심리치료가 비판을 받으면서 대두되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썼던 내용들을 우리가 과제중심 모형에 썼습니다. 그래서 2번에 과제중심 모델의 특징에서 세부 글씨는 놔둔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만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한다. 그리고 과제중심이다. 이 말을 우리는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 표정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번에 두 제출의 표정 문제 가로 안에 넣었지요. 그리고 과제중심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자, 거기 중요표시. 요즘 지면상 쓰지 않았지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 또 페이지 넘어가면 협조적 관계, 경험적 기초.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특정 이론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을 통합해서 사용을 하되 이론보다는 어찌 보면 임상 실험이나 또는 실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험에 기초한 지식을 일반화한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접근을 한다. 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가끔 과제중심 모델의 과정을 가지고 출제하는 때가 있는데 과제중심 모델의 이 과정을 가지고 출제하는 거기 보면 시작하기, 그냥 단계로서 시작하기, 문제 규명, 그리고 계약, 문제 규명, 계약, 그리고 실행, 네 번째 단계 실행과 종결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계약, 실행, 종결은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시작하기, 그리고 문제 알아보기, 시작하기와 문제 규명하기, 그리고 계약, 실행, 종결 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로 해서 제목만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위기개입 모델이 나와 있는데 위기개입 모델
위기게임 모델에서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어떤 이 위기게임 모델을 실천에 접목을 시키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위기의 극복이나 우기의 해결이라고 하지 않고 이 위기게임 모델은 어디에 목표를 두냐면 페이지 넘어가서 3번 첫째 줄 보세요. 위기게임 모델에서 목표로 삼는 것은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의 목표를 둡니다. 위기 발생, 위기 극복가 아닙니다. 위기 발생 이전 상태의 조속한 복귀. 보통 언론에서는 정상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위기게임의 표적은 애매한 라고 하는 이게 아니고 거기 4번에 나와 있죠.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문제만을 대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매우 초점화된 관찰 가능한 문제만을 대상으로 단기 개입에서 이끌어가는 이러한 실천을 위기개입 모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거기 보면은 위기개입의 목표 여러분들이 보시되 위기개입의 원리 보시면 신속한 개입, 적극적인 행동, 사회복지사의 위기 발생 직후에 조속한 개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아니라 관찰 가능한 아주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이러한 제한된 목표를 시간 정해놓고 하는 단기 치료 모형이다. 그래서 개입은 시간 제한적이며 증상 완화, 다시 말해서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의 조속한 목표를 목표로 한다. 또 클라이언트에게 희망감을, 그래서 희망과 기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보가 주어져야 된다. 초점적 문제 해결, 앞에서 보는 것이고, 또 긍정적 자기상의 확립, 자립 촉진 이런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위기개입 모델의 특징에서 굵은 글씨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해인과 지터만을 제표로 하는 생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 모델. 생활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1번 의의 1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서 별표는 다음 페이지의 특징. 생활 모델에서는 개입의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실제 생활상의 문제에 둡니다. 실제 생활상의 문제에 두는데 실제 생활상의 문제에 거기 보면 2번에 초점을 생활상의 문제에 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생활의 변천, 또 환경의 압박, 대인관계 이 세 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혼란을 초래하는 또는 초래된 긴장과 혼란에 개입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심리사회 모델의 현대판이라고, 심리사회 모델의 현대판이라고 하는 생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 있는 의의 1번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 두 페이지에 있는 특징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자에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것이 역량 강화 모델 또는 권한 부여 모델 또는 강점 관점 모델. 보통 우리가 인파워먼트 모델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영어 번역으로서는 역량 강화 모델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출제가 되는 시험 문제 풀이에서는 역량 강화라고 나오던 강점, 관점이라고 나오던 권한 부여라고 나오던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역량 강화 모델 이렇게 나와 있죠. 역량 강화 모델. 1970년대 중반 1880년대의 인보관 운동을 토대로 거의 줄쳐 놓으시고 인보관 운동의 출발은 1884년에 등장한 토인비올, 런던 토인비올 아닙니까? 1880년대에 등장한 인보관 운동을 토대로 생태체계 관점에 근거한 강점, 관점 지향 접근의 역량 강화 모델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에 개발되어서 꾸준히 지금 발전되어 온 것이 역량 강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역량 강화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간에 클라이언트 상황에 대해 강점, 관점을 적용하여 강점, 관점.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실천이면 대부분이 오랜 역사 동안에 클라이언트의 약점,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클라이언트의 치료 대상만을 중심으로 접근했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점은 문제점이고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강점, 관점을 적용해서 다양한 차원을 반영하고 클라이언트의 약점 치료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강점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강점 관점 모델, 권한 부여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권한이 클라이언트의 권한을 아무리 클라이언트의 참여라는 단어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강조한다 해도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눈을 깔고 고개 숙인 채로 듣고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개입을 하자마자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클라이언트의 자신감, 클라이언트의 참여도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말로만 떠드는 권한 부여가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가지고 접근하자. 그렇게 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접근을 해보자 하는 것이 역량 강화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4번에 이렇게 보시고 5번 인파워먼트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 강화와 사회 경제적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에도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좋고 8번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인파워먼트 과정, 역량 강화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수단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런 과정에 뭐가 전제된다? 바로 강점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강점, 관점 접근이 전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4번을 가지고 8번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래의 병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병리적 관점에 비해서 권한부여 모델, 강점, 관점 모델이라고 하는 소위 역량 강화 모델을 비교해보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박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강점, 관점에 있는 박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수작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클라이언트로 접근하면 클라이언트의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고개를 들고 직접적, 동반자적, 협력적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사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점, 관점 보시고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인파워 모델의 실천 단계 3단계 있죠. 3단계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지금은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부 내용까지 같이 가지고 가자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니까 첫 번째 단계는 대화 단계. 거기에 대화를 통한 관계 형성 단계, 대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발견 단계. 자료 수집, 자원체계 탐색 및 그에 대한 분석. 이렇게 되죠. 자원 분석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 단계에서는 가능성을 발견해서 자료 수집과 더불어 수집된 자료의 분석, 사정 단계까지를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발견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발전 단계.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기회개발은 누구의 자원과 기회개발? 클라이언트의 또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자원과 기회개발 단계. 해서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이렇게 3단계. 여기 이 시간에는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둘러서 진행한 맛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둘러 있지만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 다양한 이론 모델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천 기술을 접목하는 그 대상으로서 가족,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